타깃 포워드는 연계형 공격수입니다. 타깃 포워드는 절대로 제공권 공격수가 아닙니다. 타깃 포워드가 헤더로 골을 넣는 것은 움직이는 구역이 좁기 때문에 항상 골대 정면, 그러니까 상대 센터백 사이에 있기 때문에 헤더로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 것일 뿐입니다. 타깃 포워드의 선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향이 기본적으로 낮고, 그리고 도전적인 지침들이 하나도 없어요. 공격 임무든 지원 임무든 둘 다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드리블도 적게, 그리고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격 임무는 포지션 고수가 아예 꺼져 있죠. 기본적으로 지원 임무보다 살짝 더 자기 움직임에 대한 자유도가 조금 더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타깃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수풀 사침이 없습니다.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하는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격폭이 좁다고 했단 말이 이렇게 상대 센터백입니다. 타깃 포워드가 상대의 센터백 사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하는 저 지침이 꺼져 있죠. 그래서 상대 센터백 사이에 이 좁은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타깃 포워드도 가끔씩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전술에 따라서 옆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성향이 낮고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백 사이, 상대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 요 공간에서 머무릅니다. 지금 우리 공격수는 살짝 벗어나 있죠. 아마도 전진형 포워드겠죠 아마. 그래서 타깃 포워드가 이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타깃 포워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딩을 넣는 겁니다. 절대로 타깃 포워드가 헤딩을 잘 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타깃 포워드는 내부적으로 히든 지침이 있는데 포커스 플레이라고 해서 공을 가진 우리 팀한테 가서 공을 받아주거나, 혹은 우리 동료 선수들이 타깃 포워드한테 와서 가까이 와서 공을 받아주거나, 이런 보통 플레이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 플레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깃 포워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타깃 포워드를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올라와서 공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 선수는 내려오고 타깃 포워드는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를 교차하는 스위칭 플레이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타깃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낮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침투를 하거나 상대 선수와 겨루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계형 공격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깃 포워드는 성향이 낮고 동료들과 연계를 많이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명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4-3-3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전술을 쓸 때는 최전방에 타깃 포워드를 놓으면 그닥 효과가 없습니다. 제대로 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타깃 포워드는 굉장히 중앙지향적이고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상대의 센터백 사이를 돌파하는, 옵사이드 트랩을 돌파하는 그런 행동도 빈도가 적어요. 무조건 100% 그런 거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때때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깃 포워드는 활동구역이 센터백 사이 중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력치도 보면은 상대의 센터백과 겨룰 수 있는 몸싸움, 균형 감각, 그리고 점프, 상대의 센터백을 피해서 쪽 공간을 공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대 센터백과 혹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와 몸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 감각, 몸싸움, 점프 거리,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담성, 적극성도 무조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헤딩 능력치도 요구를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헤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밑에 있는, 자신보다 밑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스위칭 플레이,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타깃 포워드는 또 특별하게 팀워크 같은 능력치도 제법 많이 필요합니다. 팀워크가 능력치가 좋으면은 동료들이 움직일 때 그 동료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팀워크가 없으면은 자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래서 타깃 포워드는 연계형 공격수니까 팀워크도 높으면 높을수록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타깃포워드 전술은 타깃포워드를 이용한 전술은 보통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전술이 좋고,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면은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와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주거나 타깃포워드가 내려와주고, 혹은 측면에 있는 윙포워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지금 이 윙어는 아마 정발 윙어겠네요. 정발 윙어일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바짝 붙어 있네요. 역발로 오른발잡이 인버티드 윙어나 오른발잡이 인사이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따로 개인 지침을 설정해서 좁게 만들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타겟 포워드는 지침에 드리블도 안 합니다. 드리블도 안 해요. 그리고 패스도 위험한 패스 같은 걸 따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 가까운 곳에 동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4-2-3-1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으면 좋다고 한 거고. 딥라인 포워드도 연계형 공격수입니다. 딥라인 포워드는 타깃 포워드보다는 성향이 약간 더 낮지만 수풀 사침, 즉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하는 개인 지침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구역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 둘 다 위험을 감수하라, 즉 패스에서 위험을 감수하라는 지침도 켜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타깃 포워드보다 넓게 움직이고 훨씬 더 도전적인 패스 행동을 합니다. 타깃 포워드보다 확실하게 도전적이에요. 타깃 포워드가 주로 머무르는 구역이 상대 센터백 사이, 여기라고 치면은 딥라인 포워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넓게 움직이죠. 이렇게 넓은 구역을 움직입니다. 왜? 수풀 사침 때문에. 즉 수비수와 풀백 사이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움직이는 행동 패턴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깃 포워드보다는 딥라인 포워드가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 지침을 봐도 아시겠지만 위험을 감수하라 켜져 있죠. 그리고 템포 조절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잡고 살짝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패스, 즉 멀리 패스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패스를 주기도 하고, 멀리 패스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런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타깃 포워드는 좁은 행동 구역에 안전한 패스를 하죠. 하지만 딥라인 포워드는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적인 패스도 합니다. 위험한 패스도 해요. 타깃 포워드와 딥라인 포워드의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죠. 둘 다 같은 연계형 공격수지만 확실히 행동 반경도 다르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그 도전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딥라인 포워드는 타깃 포워드와는 좀 더 다르게 피지컬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몸싸움이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 센터백과 굳이 몸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되거든. 딥라인 포워드에게 더 필요한 능력치는 뭐냐면은 도전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높은 확률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패스, 시야, 그리고 또 민첩성이라든지 개인기, 그런 능력치가 훨씬 더 요구가 됩니다. 몸싸움보다는. 딥라인 포워드는 도전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들을 받쳐주는 능력치들이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 케인이죠. 해리 케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 그리고 패스 능력치들, 퍼스트 터치, 볼 터치, 그리고 시야, 예측력, 오프더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공격수 능력치고, 그리고 몸싸움과 균형 감각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물론 100%꼭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들과 연계를 할 때는 팀워크도 있으면 좋고, 판단력도 높으면 좋고. 그래서 타깃 포워드와 딥라인 포워드를 비교를 해서 보자면 둘 다 연계형 공격수이긴 하지만 연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타깃 포워드는 중앙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동료가 자신을 지나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에게 확실하게 상대 어그로를 끌어주는 탱커 같은 연계형 공격수고, 딥라인 포워드는 슬쩍슬쩍 피하면서 상대 센터백과 상대를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동료들이 들어갈 곳으로 자기가 패스를 해서 공을 보내주죠. 압박형 포워드는
완성형 포드랑 똑같은 만능형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형 포드랑은 좀 다르게 이 역할 자체가 디자인이 수비적인 역할로 수비적인 그 컨셉으로 디자인된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좀 특수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압박형 포드는 옛날 FM에서는 디펜시브 포드라고 불렀습니다. 디펜시브 포드. 압박형 포드의 선수 지침을 보면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이때의 지침이 다르죠. 압박을 더 자주 하고 그리고 세게 태클하라가 걸려 있습니다. 저게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압박형 포드는 임무를 어떻게 주더라도 공격 임무든 지원 임무든 수비 임무든 임무를 어떻게 주더라도 압박형 포드는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달려가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태클도 자신이 더 자주 강한 태클을 합니다. 그런데 압박을 더 자주 하고 강한 태클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결국은 선수의 능력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압박과 태클에 관련된 능력치, 즉 활동량, 적극성, 대담성, 태클 이런 능력치들이 있어야만 저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그런 능력치 없는 선수를 가지고 압박형 포드를 둔다고 해서 저게 더 자주 혹은 뭐 세게 태클하라 걸려있다고 해서 더 압박을 자주 하고 더 태클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능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형 포워드는 임무를 어떻게 주더라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수비하러 뛰어다닙니다. 쪽으로 압박을 하러 가고 상대 센터백도 압박을 하고 상대 골키퍼도 압박을 했다가 풀백도 압박했다가 여차하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압박도 해주기도 하고 능력치에 따라서. 그래서 수비적일 때는 굉장히 활동량이 넓어요. 활동폭이 넓습니다. 수비적일 때는 이렇게 넓게 압박을 하러 뛰어다니긴 하는데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즉 공격 상황에서는 공격 임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옆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즉 수풀 받침이 켜져 있기 때문에 수비와 풀백 사이로 이동,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공격 임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원 임무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와 풀백 사이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템포 조절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얘는 연계형 공격수처럼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딥라인 포워드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공격할 때는 아마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행동은 비율이 줄어들 거고 성향이 낮으니까 살짝 더 밑으로 내려올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압박형 포워드의 지원 임무. 그리고 수비 임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포지션 고수가 걸려있죠. 포지션 고수는 저게 제자리에 콕 박혀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제자리에 가만히 이 자리에 콕 박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행동의 자유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공격할 때. 그래서 저게 있으면은 조금 더 좁게 움직입니다. 좁게 움직이고 템포 조절 걸려있고 슈팅도 안 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패스를 하죠. 그래서 지원 임무랑 얼추 비슷하긴 할 건데 지원 임무랑 비슷하긴 하겠지만 좀 더 좁고 포지션 고수 때문에 좀 더 좁게 움직이고 안전하게 패스를 하겠죠. 짧게 패스를 하고 타깃 포워드 비슷하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압박형 포워드 지원 임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패스를 할 거고 압박형 포워드 공격 임무 같은 경우에는 패스보다는 연계보다는 얘는 침투를 하려고 할 거고 옆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돌아 들어가거나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런 움직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압박형 포워드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어떨 때 뭐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전술의 컨셉에 맞게 고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전진형 포워드처럼 상대의 뒷공간이 있다, 옆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 움직임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압박형 포워드 공격 임무가 맞는 거고, 그리고 밑에 뭐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다, 우리 밑에 우리 공미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공격수가 원톱이 공격형 미드필더 임무까지 해줘야 되잖아, 역할까지. 그러니까 좀 더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지원 임무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형 포워드가 말 그대로 최전방에 있는 뭐 볼위닝 미드필더처럼 막 상대를 따라다니면서 수비만 하고 싶다. 슈팅은 하지 마라. 너는 수비만 해. 그럴 경우에는 압박형 포워드 방어 임무, 수비 임무를 두는 게 맞습니다. 압박형 포워드 대표적인 선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룬이나 베케레스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압박형 포워드가 사용하는 능력치들을 보면은 개인기를 요구를 하지 않죠. 개인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도 요구를 안 해요. 패스도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딥라인 포워드 같은 그런 패스를 하진 않단 말이죠. 그리고 압박형 포워드가 필요한 능력치들은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역할이 수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대담성, 태클, 그리고 적극성, 활동량, 그리고 몸싸움, 속도, 주력, 지구력 이런 능력치들이 있으면은 확실히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압박형 포워드는 개인기라든지 패스라든지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한 공격수가 아니에요. 많이 뛰어다니고 상대랑 많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상대랑 많이 부딪힐 때 필요한 능력치들, 대담성, 적극성, 활동량, 이런 것들이 제1차적인 능력치입니다. 공격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 수비가 1차 목표, 공격은 그 다음 2차 목표입니다. 펄스9, 터기 포워드나 딥라인 포워드와 똑같은 연계형 공격수입니다. 펄스9은 공격수들 중에서 성향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밑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거의 중앙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요. 펄스9의 활동 반경을 보자면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팀 지침을 벗어나는 그런 자유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메이커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성향이 가장 낮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동들을 보면은, 지침을 보면은 자주 드리블 하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라 같은 저런 지침이 걸려있죠. 그리고 동시에 템포 조절이 없어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즉 공을 가졌을 때 활동 반경은 뒤로 되게 넓은데, 공을 가졌을 때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도 높습니다.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위험한 패스를 하거나 그런 행동 비율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향이 낮은데, 또 행동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돌파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타기 포워드랑은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타기 포워드는 그 자리에서 몸으로 버텨서 위험한 행동을 안 하는데, 펄스9은 몸으로 안 버티고, 즉 넓게 움직이는 대신에 위험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타기 포워드랑 거의 정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펄스9은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펄스9은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팀이 수비적인 전술을 가졌다. 그럴 경우에는 펄스9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펄스9은 상대 뒷공간도 많고,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 간의 간격도 넓고, 이럴 때 펄스9이 활약하기가 좋아요. 왜? 행동 자체가 도전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상대의 수비적인 간격도 좁고 상대 뒷공간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펄스9은 그닥 크게 활약하지 못합니다. 왜? 상대가 수비 간격이 좁고 수비 라인이 낮다. 그럴 경우에는 펄스9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가 수비 라인이 낮고 상대가 수비적이라고 하면은 타기 포워드나 혹은 딥라인 포워드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향도 적당히 높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동료들에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좋아요. 펄스9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넓게 벌렸을 때, 상대가 높이 올라왔을 때, 즉 상대의 공간을 우리가 파고 들어갈 그러한 여지가 있다면은 펄스9은 좋아요. 그래서 펄스9은 카운터 전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펄스9은 능력치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메시가 있겠네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사용하는 능력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개인기, 볼 결정력, 드리블, 패스, 시야,
천재성, 유일하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죠. 공격수에서. 그리고 가속도, 균감, 민첩성 이런 것들, 미드필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드리블 능력치, 그리고 천재성, 그리고 패스나 시야, 개인기, 민첩성 이런 능력치들이 좋으면은 최전방에서 돌파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진영 포워드는 플러스 3 정도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플러스 3 정도의 성향을 가졌고 좌우로 활동폭도 넓고 움직임이나 행동 모두 다 전방을 향해서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전방을 향해서 움직임과 행동 선택지 모두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포처는 플러스 2 정도의 성향이고 좌우의 활동폭이 좁고 전포보다 활동폭이 좁아요. 그리고 움직임은 별로 좁은 반면에 행동 선택지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옥사 트랩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 패턴을 주로 보이죠. 완성형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정도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활동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선수 지침의 행동들이 대부분 다 켜져 있습니다. 도전적인 행동을 다 허락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근데 성향 자체는 낮아요. 전포나 포처에 비해서 낮아요. 트레카르티스는 플러스 1 정도, 완포랑 우선 성향은 똑같아요. 성향은 비슷한 수준인데 미시의 지침들이 다 꺼져 있죠. 그래서 수비할 때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폭도 좁고, 근데 패스나 드리블 돌파 같은 지침이 켜져 있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온더볼에 특화되어 있는 역할입니다. 온더볼, 공을 가진 상황에서 돌파를 하려고 해요. 타겟 포워드는 제로 정도, 딱 중간 정도, 중간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중간 정도의 성향을 가졌고, 그리고 좌우로 활동폭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도전적인 행동 지침들은 아예 없어요. 뭐 위험한 패스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동료들이랑 연계를 하는데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연계형 공격수, 몸으로 버티고 중앙에서 그런 연계형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딥라인 포워드는 마이너스 1 정도 성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타겟 포워드보다 약간 성향이 낮아요. 그래서 원래 위치도 약간 더 낮고, 대신에 좌우의 활동폭이 넓죠. 그리고 패스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래서 타깃포랑 딥라포랑 같은 비슷한 연계형 공격수지만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압박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 정도의 성향을 가졌는데 그 선수의 역할의 임무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공격 임무는 전진형 포워드랑 유사하고 지원 임무는 딥라인 포워드나 타깃 포워드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수비 임무는 중앙 미드필더의 볼위닝 미드필더를 갖다가 최전방에 세워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펄스9은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2는 아니고 마이너스 3, 기본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블 돌파나 위험한 패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행동 선택지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템포도 꺼져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역습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수는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골을 잘 넣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절대로 골을 잘 넣는 역할이란 건 없습니다. FM 시리즈마다 어떤 역할이 조금 더 버프를 받고 어떤 역할이 조금 더 너프를 당하고 해가지고 어떤 게 좀 좋고 어떤 게 좀 나쁘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무조건 어떤 역할이 골을 잘 넣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전술의 컨셉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침투를 해야 할 때 그때는 공격적인 인물을 혹은 공격적인 역할을 두는 게 맞는 거고, 상대가 수비적이라서 우리가 좀 더 연계를 하고 우리가 좀 더 공을 가지고 있고 공을 많이 패스워크를 하고 그럴 때는 지원 임무를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공격 임무라면은 그 밑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지원 인물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격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 만약에 침투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뒤로 백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은 윙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게 좋아요. 우리 팀이 상대팀보다 강팀이라서 상대가 수비라인이 낮다. 그러면은 최전방의 공격수는 성향을 낮춰가지고 도전을 하지 말고 최대한 공을 가졌을 때 우리 동료 선수들이 들어와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팀이 만약에 약팀이다. 상대가 강팀이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가 수비라인이 높잖아요. 그러면 상대 공간을 뚫을 수 있는 공격적인 이런 침투를 노릴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물론 전술의 컨셉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수의 주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격수가 만약에 오른발이다.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오는 패스가 좋아요. 공격수가 만약에 왼발이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패스를 왼쪽으로 받아서 골을 넣는 게 편합니다. FM 내부적으로 메커니즘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오는 것도 오른발잡이가 더 슈팅하기 좋고 왼쪽에서 크로스가 오는 것은 왼발잡이가 슈팅하기가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내부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빌드업, 그러니까 오버로드 같은 것도 우리 공격수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우리 공격수가 왼발잡이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버로드를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공격수가 오른발잡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해서 이렇게 공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격수가 좀 더 높은 확률로 슈팅을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양발잡이라고 하더라도 양발의 그 자연스러움이 19, 20처럼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손흥민이 아마 19, 20일 겁니다. 오른발이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른발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픽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손흥민 같은 양발잡이라고 하더라도 주발이 있기 때문에 그 주발에 맞춰서 오른발 주발에 맞춰서 빌드업이나 패스를 갖다가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선호하는 플레이 또한 그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뭘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맞는 선플에 따라서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하고 선수를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호하는 플레이는 선플은 그 선수의 행동을 혹은 뭐 선수의 퍼포먼스를 선플은 선수의 행동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버프가 아니라 행동의 발동 조건을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낮추거나 해서 그 행동의 빈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약간 더 자주 하고 약간 더 덜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행동을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버프가 아닙니다. 그 행동의 퀄리티 그 자체를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영입하거나 선수를 고를 때 무조건 어빌이 높은 선수보다는 우리 팀 전술의 컨셉에 맞는 적당한 어빌에 적당한 선플을 가진 선수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활약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전술을 만들 때는 절대로 공격수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선수들을 차례차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공격수를 놔두고 그 다음에 붙이고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술은 절대로 밑에서부터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공격수의 능력치, 공격수의 주발, 공격수의 선호 플레이 이것들을 고려해서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공격수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나씩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중앙 미드필더, 수비수, 풀백 차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밑에서부터 선수를 쌓는 게 아닙니다. 공격수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